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에 합류한 나경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주 69시간 얘기를 꺼냈다가 장시간 근로 또 공짜 야근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벌였고 그걸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방향도 내놨습니다. 8개월 전과 비교해서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건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뉴시티 프로젝트와 인요한 혁신위로 반전을 시도한 국민의힘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민주당 밖 인사들의 공개 행보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정치큐에서 양당의 고민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몇 시간 전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금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단위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그 불씨에 대한 질문은 장관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편, 지금과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현행 근로시간을 보자면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현장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또 사실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내세웠지만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 대화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놓고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까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재추진을 위한 민주당의 안건 철회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여기에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날선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탄핵안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돼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헌법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보고가 돼 본회의 의제로 오른 탄핵안의 경우 철회를 위해선 여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절차를 생략했고 국회 사무처 역시 정파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오는 30일과 12월 1일로 예고된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효력정지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국회 사무처로부터 탄핵안 철회와 재상정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예고한 대로 이달 말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되받아친 건데요. 여야 대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왔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장외 여론전도 시작했는데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포기했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온라인상에서 재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탄핵안 재추진과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이 이미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는 오늘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특위는 첫 조정 소위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감액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정부기관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를 얼마나 줄일지와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어느 정도로 되살릴지 여부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한 삭감을 예고했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야당과 대립각을 내세우면서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과 함께 보강할 부분을 논의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 부당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적임자인데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을 언급하며 인준 절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연루돼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며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으시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 추진하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유한 혁신위원장, 당 내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른바 조추송의
귀환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이어지고 있는 여야 공방까지 오늘은 김희정 전 국회의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각 당 상황을 먼저 좀 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은 선거 지고 나서 혁신위를 출범하고 또 김포 편입, 뉴시티 프로젝트 이슈가 있었고 또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었는데 여론에 어느 정도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김포 포함해서 서울 편입 이슈가 여론몰이에 성공하고 있는가에 관한 또 설문조사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대개 이제 혁신과 그다음에 정책 의제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충격을 받은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민주당을 좀 앞서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선 정책 측면에서 보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의 사설과 칼럼에도 이미 그렇게 다 보도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책 이슈를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주 총선용 포퓰리즘이나 설익은 어떤 정책으로 다만 이슈만 선점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수 언론에도 독이라고 그렇게 사설을 썼던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행보는 굉장히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혁신 뭐 굉장히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바람이 세게 이제 불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혁신위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바람이 또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지점을 제가 무슨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점들을 잘 살펴보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과 역풍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당 내에서는 좀 이 이슈 던지기가 좀 빨랐던 것 아닌가, 총선이 몇 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총선용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드립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네. 이게 무슨 총선 때 한번 재미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수도권의 과밀 팽창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는 그걸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수도권의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면 저도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었습니다만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논의가 가능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이슈 제기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여론 형성 과정을 통해서 잘 정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아까 앞선 뉴스에서는 마치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보면 실제로 서울 인접에 딱 해당이 되는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든지 네. 또는 질문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편입되는 게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이슈가 시작이 된 게 김포가 경기 북부로 가는 게 좋으냐 남부로 가는 게 좋으냐의 이슈였거든요. 네. 그러면 세 가지 선택지를 다 줘야죠. 예를 들면 경기 북부로 가는 게 좋으냐 남부로 가는 게 좋으냐 서울로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보다 세밀화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이점이 뭔지 또는 거꾸로 뭐 나빠질 수 있는 거는 뭔지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이슈 제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리얼미터 결과는 조사 대상이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0여 명이거든요. 아까 네, 맞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 네. 그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어떤 이런 이슈 어떤 관련해서 좀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기왕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슈를 먼저 시작을 한 거는 경기도, 지금 당이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와 남부 논의를 하던 과중에 예.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그 여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침 오늘 구리시장이 우리 서울시장을 만나고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구리도 이제 서울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반을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시도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날마다 솔직히 우리 여기서도 무슨 탄핵안이니 뭐 맨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좀 무관한 이슈를 다루고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명확하게 이렇게 김포의 편입은 김포 시민만의 관심이 아니라 다른 시도민들의 관심도 끌고 있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활의 편리한 문제 이렇게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 좀 말씀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뭐 총선용인지 아닌지 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메가시티 문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들께 이 문제는 분명히 알으셔야 될 문제가 이미 이 메가시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지방 소멸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 지금 우리 김희정 의원님 지역이신 부산, 부울경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행정기구까지 출범한 꽤 많이 나간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이제 단체장, 지방선거의 단체장들이 국민의힘에 당선이 다 되시면서 그렇게 많이 출범한 많은 애를 써서 정말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없앤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를 잘 되면 부울경, 부산, 동남권 메가시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잘 모르시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네. 그것이 충돌하는 논리죠. 그래서 하던 것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걸 다 중단해놓고 느닷없이 서울 메가시티. 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자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금 지방 소멸과 서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방의 메가시티가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들을 왜 다 철폐해놓고 지금 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지방도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좀 충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총선용인이 아니냐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의 면담에서 보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지금부터 공동 연구를 해보자. 뭐 전혀 뭐 어떤 연구된 게 없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떻게 아무런 연구나 준비 없이 딱 던져놓고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준비 과정이 부족한 것을 또 시인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은 성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논의가 지금 시점에 시작이 된 거는 김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당이 나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부터 쏘아올린 이 작은 공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로 그리고 광명으로 또 시민들 반응 보면 하남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전국 단위에서의 다른 시도의 성공도 함께하는 거지 전부 아니면은 전체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 규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쪽 시도에 걸쳐 있으면서 이중 규제 때문에 자신의 시도가 발전될 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장과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게 현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민생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질문이 많아서 네. 시작부터 아주 치열하시네요. 총선력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마침 그 오세훈 시장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걸 또 박 전 수석께서는 준비 부족을 시인한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하기로 하고 인유한 혁신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두 분에게 치열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사께 생일 축하합니다.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네, 아까 배경음악은 흥겨웠지만 사실 실제로 두 양측의 기류는 좀 냉랭하고 네.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엔 네. 김 전 의원께 먼저 질문 네. 드리면 어떻습니까? 일단 인유한 위원장 역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혁신 안에 역행하는 사람이 있다? 네, 역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사람을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인유한 위원장의 의지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혁신안에 이렇게 뭐 응답이 없거나 다소 역행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네. 나는 내 소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히는 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사실 그 토론을 하면서도 보면 그 여당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뭔가 강서구 선거 이후에 혁신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슈도 제기하고 하면서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한 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뭐 불출마한다, 지금 당장 뭐 다른 동네 가겠다라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결국 완성은 내년 총선 때 이제 공천 두고 그때 가서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혁신안 1호가 왜 불체포 특권이었습니다만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안 되고 그냥 뭐 일거에 탁 없애버렸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는 이란 대사면 또 이안 불출마 뭐 희생 4만 청년 전용 지역구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고 있고 이 이슈들은 공천위원회라든지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불안을 느껴서인지 고민을 하는 의원들의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혁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인유한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동력의 의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12월 24일까지인가 임기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 뒤에는 뭐 연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그 12월 24일 이후에 나타날 것도 있고 그 과정에 나타나야 될 것도 있습니다. 또 법을 개정해야 될 것도 있고 당규를 개정해야 될 것도 있겠죠. 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바로 지금 2호 혁신안이라고 말씀하신 그 중진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분들 이분들의 이제 불출마나 뭐 험지 출마 뭐 이런 것이 될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져도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크게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유한 위원장도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이제 매를 좀 맞을래 그냥 할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국민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만큼 국민의 희망을 키웠다는 측면에서는 책임도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어떤 중진이나 지도부 뭐 친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들 중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한 두세 분이라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께서 바라시는 그 희망에 어떤 보답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마 지금까지 이뤘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역풍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상호 혁신 경쟁. 좀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부터 개항 불출마 선언하시는 게 정치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상호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현재 지도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지아에 거절하고 다른 분들한테 불출마라고 사인 받고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경쟁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더 고민하고 더 혁신할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당장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차분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이거 PD가 민주당 화면을 또
들었는데 잠시 뒤에 민주당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시 인요한 혁신위로 돌아와서 네. 아까 인요한 위원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압박 가운데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그쪽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선대위원장 자리도 제안받았다. 뭐 여러 얘기 나오고 있어요. 무소속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에 잔류할 거다. 신당 창당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놓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그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정치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정치의 시즌이 왔고 본인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꺼낸 게 신당 창당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국민들께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준석 대표가 뭐 잠적하거나 했을 때 정말 몇 번을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해서 그 화합을 하고 해서 결국 대선을 잘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우리 인요한 위원장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달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걷어찬다면 그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그 공천에 대해서 뭐 의뢰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거는 평소 이준석 대표답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해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시험까지 봐가지고 뭐 지방선거에 출전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했던 당대표인데 네. 나한테 이런 제안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원래 본인이 했던 정치라는 좀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라기보다는 나 좀 잡아줘 하는 마음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뭐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뭐 정당 소속청 이런 걸 떠나서 그 미래 정치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고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대통령께 체리따봉으로 대표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손절을 당한 아픔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 보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이것은 결자를 해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마음을 좀 사과를 비공식적으로도 하시고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을 찾아가셨을 때 했던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신당 창당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어딘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다른 세력 연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무슨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 뭐 이해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뭐 경기도 천하용인 중 한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받았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측근한테 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대구, TK 지역인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바람은 대구에서 전혀 불지 않겠다고 했고 마침 또 대통령이 최근에 안동 유림,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TK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 신당을 좀 의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준석 신당만 놓고 대통령께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떻게 반대 지점에 있었던 그런데 지금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두 분이 함께 있는 장면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자 해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화해와 용서와 화합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우리 진영 안에서도 같은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누구의 신당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경험을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 레이디로 한 경험 그리고 당신께서는 지금 이제 끝끝내 임기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실패의 경험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화해
그리고 국정 경험에 대한 공유, 특히 경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당신께서 탄핵의 기반을 어쨌든 쌓았던 그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했던 담당자로서 박근혜 대통령께 찾아가서 저렇게 보수 통합을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는 하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런 어떤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께서 왜 현재의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과는 더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함께 협치를 하자라고 손을 더 내미는 노력을 못 하실까라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뭐 보수 통합의 정치적 목적의 어떤 행보나 메시지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대통령께서 필요하신 일을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죠. 야당을 향해서도 좀 손을 좀 내밀고 함께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협치의 기반을 좀 기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갔을 때 사실 여당 쪽 의원들이랑 인사하는 것보다 야당 쪽 의원들에게 더 인사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랑은 그 사전에 또 미팅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제 냉담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상호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대통령께서 하지 않은 게 아니다 했는데 어쨌든 첫 반응은 야당이 굉장히 좀 무례하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소통 수석 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민주당 얘기 넘어갈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 오늘 언론 보니까 조추송 리스크? 네. 사실 리스크보단 딜레마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제가 자세히 그분들이 속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제가 뭐 충청권이잖아요. 충청, 영남, 강원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뭐 중앙이나 당에서 어떤 뭐 잡음이 좀 일어나고 이러면 굉장히 막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민주당 평균 당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당을 생각하는 마음,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뭐 굉장히 또 뭐 당을 위해 선신하셨던 분들도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과 소위 어떤 진보 진영 전체에 크게 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수석께서 조마조마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원색 비난하고 또 여기에 예, 한동훈 장관이 일이죠. 또 맞받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말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송 대표의 뭐 심정이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고 본인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 전체를 평가받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네. 좀 더 진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마조마하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뭐 중도표 이탈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당연히 굉장히 막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위 해바라기 씨를 까는 표현을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깔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한 서너 개를 까놓으면 중앙 정치에서 저는 어떤 실언이나 실수로 바람이 한번 휙 불면 휙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중도층의 마음을 얼마나 보듬을 수 있느냐인데 앞서 나왔던 이제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송영길 이런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원래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들을 다시 더 열렬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 중도층의 민심과는 좀 이반된다고 봐야죠. 특히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의 발언에 좀 경악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당원들끼리의 이 선거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의원들에게 돈봉투 돌린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깨끗한 선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의 액수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논의 자체가 여전히 주요 정당 안에서 있고 그 중심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이 나쁜 건데 이게 뭐 중대한
대수로운 범죄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이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이 비대위나 혁신위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다 그때 MZ세대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민주당에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들 마음속에 겉으로는 청년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세대들보다 아랫세대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표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한동훈 장관 한 명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혹시 송영길 전 대표님 그 머리에 둥기 맞아가지고 이거 붕대 메고 나왔던 장면 생각나세요? 아니 그래서 그런 테러나 이런 폭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당신께서 직접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물통을 가지고 딱 그 머리를 치고 싶다? 아니 본인이 당한 그 교훈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 한 가지로 뭉텅그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식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해보셨으니까 아십니다만 행정부가 국회 입법부에 와서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한동훈 장관도 장관답게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서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예고를 했기 때문에 탄핵안 재발이 간단히만 좀 두 분께 1, 2분만 더 쓰기로 하고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공방까지 가는데 지금 차이가 뭔가요? 어느 지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자체가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 철회를 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굳이 시간을 두었겠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했지만 그것을 안건으로 정식 인쇄되기 전의 시간에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의 시간을 둔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라는 것이, 그래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입법 미비이거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어떤 헌법재판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적 대응하면 좀 저지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결과가 이제 그때까지 나와야죠. 그런데 명확하게 다른 안건과 달리 탄핵 소추안에서는 국회 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로서 이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건과는 차이점을 이렇게 해뒀기 때문에 이걸 법적 미비로는 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일부러 골라서 보고라는 단어 써놓고서 이 보고는 상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원안 자체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올렸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는 명확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이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야 엇갈린 해석처럼 두 분의 생각도 좀 엇갈리는 점까지 확인하고 오늘은 정치 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별도 심리를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재판부에 별도 심리를 요청한 거라며 이 대표가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힐 목적이었다면 백현동 의혹도 별도 재판을 요구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온전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당사자가 자백하는 상황에서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단독 재판부로 보낼 수 있도록 재배당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상당 기간 검토했다면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분리해 심리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재판 분량이 많아 추가로 위증교사 사건을 같이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담이 되진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내년 총선 전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비교해서 공소 사실이 비교적 단순한데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 전담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경우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재판, 또 위증교사 재판까지 3가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난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엔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습니다. 구리시장은 서울로 편입되면 중첩 규제로 억눌렸던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두 도시는 합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경기도 자치단체장과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 시장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라면서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자체 편입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시장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리시는 인구가 약 19만 명의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강별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을 통해서 구리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편입 방식으로는 재정이나 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도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김포 등 서울 근접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6.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29.5%에 그쳤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에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시나 광명시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다른 자치단체장과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포 주민단체가 항의성 원정 집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는 오늘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994년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킨 사람이 당시 유정복 김포군수라면서 검단 주민 56%의 찬성 의견으로 검단을 인천으로 넘긴 것은 맞고 김포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YTN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선 김포는 물론이고 경기도 또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수렴을 주민투표로 할지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서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쏘아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주민투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도, 김포시의회도, 경기도의회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 편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비용이 최대 1,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400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메가급 주민투표가 되는 셈인데 투표 시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를 나누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김포만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투트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지자체의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만 주민투표를 받을지, 서울 시민도 투표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경기도민까지 모두 포함할지가 국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의 유리한 의석 배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서울시의 편입 거부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수단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편입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뜻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포만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편입시켜준다. 그러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후죽순 이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다음 달까지 편입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여야는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 단계부터 여론 수렴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과 정치적 유불리 가운데 무엇이 우선할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냥 김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입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일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말고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그 편의성이나 문화적인 YTN 이준엽입니다. 한미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지난 2013년 마련했던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다양한 북핵 억제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 담고 있습니까?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확인했는데요.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난 2013년 안보협의회에서 마련됐는데 양국의 억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하는가 하면 서울, 워싱턴,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양국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3차례 더 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이르기까지 한미를 겨냥한 핵 공격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와 기획, 실행 등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미로 ICBM과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전개하거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의 정찰 능력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군안파크의 지적이 제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의견을 나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한미 국기가 새겨진 넥타이를 함께 착용하기도 했는데요. 신원식 장관은 한미 간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오스틴 장관도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도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한 뒤 영내 증진된 협력은 동맹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 안보 협의를 마친 양국 장관은 내일 열리는 유엔사 17개 회원국 국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안보 협력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며칠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 한라산에는 올가을 첫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초겨울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려 올해 수능 추위는 없다는 예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제주도 눈 상황 그리고 수능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제주 산간에 밤사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밤사이 눈발이 굵어지며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에 잡힌 제주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한라산 1100고지입니다. 이 도로에는 눈이 녹았지만 공사장 주변과 인도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펄럭일 정도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초입인 제주 영실입니다. 여전히 건물 지붕이 새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 쌓였던 눈이 녹아 얼면서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커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제주 한라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제주 삼각봉에는 10.7cm, 어리목에는 5.6cm의 눈이 기록됐습니다. 네, 수능 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흘째 기승을 부리던 초겨울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풀리겠습니다. 따라서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과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16일 목요일에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6도입니다.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일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오전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지만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능 시험이 끝나는 오후 늦게부터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지며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산과 함께 가벼운 바람막이 등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시험 문제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운송차로 옮겨집니다. 올해 수능 문답지를 실은 차량은 경찰의 철저한 경호 속에 전국 84개 시험지구로 이동했습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 새벽 전국 각 시험장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은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천여 명 감소한 50만 4,588명.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확진자도 다른 응시자와 같은 시험장을 이용합니다. 다만 확진자는 점심시간에 따로 식사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됩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함께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을 방문해 수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등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수능 당일 오전에는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어지고 오후에는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장 인근 소음이 통제됩니다. 또 시험장 주변 순찰과 교통 정리에 경찰 16,000여 명이 투입되고 전국 소방관서도 긴급 대비 태세에 나서는 등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첫 수능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의 실수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번 수능 유의해야 할 부분 정리해봤습니다. 자, 수능 끝나고 나면 꼭 비슷한 학교 이름 때문에 시험장을 잘못 갔다라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곤 합니다. 수능 하루 전에 있는 예비 소집에 참여한다면 이런 상황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미리 시험장을 방문해서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비롯해서 주변 지리와 교통편, 또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고 시험 유의사항과 관련한 안내문을 꼭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리포트를 통해 보셨는데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드디어 올해 수능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유가 됐습니다. 자, 확진자 시험 공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확진된 수험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렀지만 이번 수능부터는 모두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확진된 수험생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다만 점심 식사 시간에는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 때문에 결과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매해 수능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정행위 적발 사례 바로 종료령이 울린 후에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일부 허용되기도 했지만 실전 수능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다양해진 전자기기도 문제인데요. 어떤 전자기기든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이 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전자기기를 갖고 갔다면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보실 때도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 후에 수험생이 신청한 선택 과목의 순서대로 시험을 봐야 하고요. 또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는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흘 남은 시점입니다.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수능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거. 그런가 하면 아침에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6시에서 12시 실제 수능하고 맞춰보는 거. 이 정도가 중요하고요. 끝으로는 EBS 교재에 대한 그 확인학습, EBS 교재나 모의평가에 대한 오답노트 정리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 요청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한 속보인데 지난 6월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노사정 대화가 끊긴 상황이고 마침 오늘 근로시간 개편 방향 관련해서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었고 노사정 대화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언론이 주목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대화 복귀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 지금 저희가 아까 예고한 대로 이정식 장관께서 마이크를 차고 계셨는데 저에게 이 속보를 직접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몇 분 뒤에 바로 이정식 장관과 함께 이 문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진행한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돌연 연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오전 발표하기로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단순한 희망사항을 숫자로 발표하는 건 의대 정원 문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과학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수련의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과대학 졸업 이후 1년간 여러 과를 도는 인턴 과정을 개선해 필수 의료 과정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임상 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의사 면허 외에 진료 면허를 발부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명의로 세운 유령 법인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일당 3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나 도박 사이트 같은 다른 범죄에 활용됐는데 확인된 금액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가 널브러진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주민등록번호 맞죠?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는 거예요. 현 시간부로. 네.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던 20대 백모 씨입니다. 백 씨가 팀장으로 있던 이 조직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법인 38개를 세웠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계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데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른바 유령법인 계좌 125개가 범죄 조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계좌로 100명 넘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려 68억 원을 보냈습니다. 도박 사이트 등에 쓰인 것까지 포함하면 계좌 거래 규모는 모두 1조 8,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팀별로 역할을 분담한 뒤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사무실 위치를 비밀에 붙였고 적발됐을 때 경찰에 진술할 내용도 사전에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32명 모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포폰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압수 과정에서 발견된 계좌 900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삭제한 이웃 모텔 업주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사우나와 모텔, 고시원 등이 함께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역 주변 6층짜리 건물입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80대 남성이 옥상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숨진 남성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신고한 건물관리인은 건물주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방 그냥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아요. 죽은 데가 그냥 피가 막 나고 그냥 뭐 그 피가 그냥 허거서 몸띠 머리 그냥 다. 경찰은 사건 직후 30대 건물 주차관리인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기차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강원도 강릉역사에서 4시간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건물주가 자신을 무시해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행 직후 옆 건물로 도망친 김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이웃 건물 모텔 운영자 조모 씨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경위와 더불어 조 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앞으로 매일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해 중증 장애인 노동자와 전담 인력 500여 명이 해고됐다며 이를 철회할 때까지 지하철 탑승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오늘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깊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겠다라는 속보가 들려와서 이거 먼저 마음 같아서는 여쭤보고 싶지만 이걸 또 질문 드리려면 일단 오늘 나온 근로시간 개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게 지난 3월에 있었던 69시간 논란 이후 한 몇 달에 걸쳐 나온 설문조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네.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라 그래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방문 면접 조사를 해서 국민 6,030명을 네.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노사는 정책 수요 조사고 국민은 인식 조사인데 노사가 정책 대상일 테니까. 네. 그런데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52시간 제도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체로 52시간 제도가 정착돼 가긴 하는데 이게 그 산업 현장에 뭐 일감이 물리거나 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든가 근로자들도 내가 더 일하고 싶은데 왜 법으로 막어 등등 해서 좀 보완할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데 업종이나 직종별로 하고 그렇지만 건강의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는 등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고 불신을 갖고 있냐면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그리고 대표적인 게 포괄임금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불신과 불안이 큰데 있는 제도를 제대로 좀 해라, 적용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장에 있는 제도가 안착되도록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근로시간 수정안을 마련을 하실 텐데 지금 있는 주 최대 52시간제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건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 이런 수정안이 나올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예.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해라. 그리고 그것을 안착시켜라.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줄이는 방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뭐겠어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근로시간에 상한시간을 둔다든가 네. 아니면 연속해서 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노사 당사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 직종에서만 한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방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노총이 이제 사회적 대화의 중심축이었는데 저희들은 노총이 들어오길 기대했었고 그런데 안 들어왔을 때 실태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논의, 해외 사례 이런 것들 다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논의 예. 과정에서 사실 오늘 이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대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 발표 이후 한국노총 성명이 뭐였냐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고 답정너 설문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노동계를 설득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게 이제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미리 정해져 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그림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국민 여론은 이렇다. 정부 개편안은 지난번에 발표됐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동계가 입장이 있을 거고 네. 경영계도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은 큰 원칙과 방향,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근로시간을 더 늘리겠어요? 그럼 몇 가지 원칙과 방향에 공감을 한다면 그 좋은 그 결론이 도출될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그 3월에 8개월 전에는 업종 불문이었고 이번에는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달렸거든요. 하지만 큰 틀에선 그때 얘기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 때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바꿔 말해서 노사가 원한다면이란 전제가 있지만 바꿔 말하면 합의거든요. 그 합의 과정이 쉬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이제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는데 네. 지금 뭐 3월 달에 발표한 그 기본 방향도 일관된 건데 선택권을 확대해 주겠다. 네. 그런데 선택권을 아무렇게나 확대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그 선택하는 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예. 최저 기준이고 강행 기준이고 획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 되는 사업장과 5명짜리 사업장과 제조업과 IT, 방송 뭐 이런 금융 이런 데가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근데 많은데 굉장히 불편한 법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제도에 더해서 노사가 정말로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 그런 애로를 풀어줘야 된다. 더 일하고 싶다. 근데 마냥 일할 수 없으니까 상한선을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은 그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저는 해법을 마련할 걸로 봅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 그 결과를 보니까 업종에서는 이제 특정 업종, 제조업, 또 직종에서는 생산직, 보건의료직에서 연장 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로 이런 분야에서만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 부분도 일단은 사회적 대화에 이제 한국노총이나 이제 경영계도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건데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원안인데 네. 이 설문조사 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해보니 노사 모두가 이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노사 모두가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원점에서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 이게 상당 부분 정착이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가 원한다면 그 연장 근로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겠다. 여기까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주가 지금은 우리가 12시간 말씀하셨는데 네. 세계 유례 없이 우리나라는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집에 가서 일 시키고 PC 꺼놓고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봉투를 2개로 관리하고 어떤 데는 사업 문 닫고 어떤 데는 법을 아예 대놓고 안 지키고 근데 이런 불편을 없애주면서 법을 지키면서 52시간이 정착되게 하겠다는 게 이 제도 개편의 취지거든요. 네. 그러면 12시간 주 평균 잔업이 12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 취재 홍수가 났는데 취재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12시간 넘었어? 그러면 취재하다 말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12시간 10분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12시간에서 10분을 덜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 개편 안에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저희가 월 단위, 분기, 연 단위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니 연 단위까지는 너무 길다. 그러나 평균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일부 업직종, 예. 상한선, 건강권 보호, 그리고 우려하는 게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불법 공짜 노동, 포괄임금 잡아주라. 이런 건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시간도 평균을 내는데
그 범위가 뭐 연 단위로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좀 줄여서 뭐 보니까 뭐 월 단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실태 조사 결과 나온 거죠. 그래서 월 단위 얘기 나오니까 그럼 다시 또 주 60시간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 발표 때 말씀하신 포괄 임금 또 꼼수 야근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난 8월간 어떤 고민을 했을 것인가가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예, 예.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거니까 예. 지금 그때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69시간이 가능했으면 52에서 69가 됐으니까 17시간이 더 늘어난 거니까 17시간을 빼면 35시간을 또 다음 주엔 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60시간이 상한선이 될 수도 있고 6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60시간하고 64시간은 그 우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 재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그 4주 평균 64시간, 네. 12주 평균 60시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 실태조사 결과는 상한선이 필요하고 연속 11시간 휴식을 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사정의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맞대면 상한선을 몇 시간으로 하는 게 좋을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예. 자, 이제는 좀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관되게 저희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면 그 부작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내놓고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자. 그런데 이 법이 우려되는 것은 태보, 혼란, 어려움, 후폭풍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노사관계가 후퇴할 것이다. 네. 노사관계가 그 태보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 결과로서 국민과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해서 지금 일자리 문제로 고생하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좌절을 안겨줄 거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노동법인데 노동법을 여야가 충분한 수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클 것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조법 2조 3조인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섭할 수 있는 내용과 파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을 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의견이 많고 이게 여야 이제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노조법은 모든 법은 그 법의 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고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네. 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은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는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2천만 원 외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조가 이 법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용자가 누군지 다 나와 있어.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용자하고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사장 찾다는데 대부분은 극단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대기업 사장과 노동자를 빼고는 다 바지 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교섭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법적 판단이 2년 3년 뒤에 가가지고 그때까지 기업은 뭐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헌법과 민법, 형법의 재형 법적주의, 명확성의 원칙, 도급의 원리 이거 다 지금 문제가 돼서 문재인 정부 때 180석이나 됐는데 국정과제로 해놓고 왜 이걸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기 그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를 끌어내기 좀 어려운 만큼 이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좀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복귀를 선언했거든요. 그럼 이 시간도 좀 당겨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대화를 하고 서로 신뢰도 회복하고 뭐 필요한데 저희들이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그 조출되는 결론이 실효성이 있는 거고 설득력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사정 대화 재개 속보가 나온 만큼 앞으로 협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 조금 전에 이 장관님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경제 위기를 불러올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국제 기준을 무시하면서 무책임한 재벌들을 옹호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노조법 2, 3조의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정 법률안은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을 갖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제2호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 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다. 네,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갑질 논란 속에 오늘 오후 택시 4개 단체와 수수료 개편 방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 류금선 대표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마음으로 오늘 택시 단체분들 말씀 많이 듣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런 여러 우려들이 불식되고 사랑받는 서비스를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저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식은 잘도 보내고 왜 여기서 밥을 주지 않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은행권에서 지난해 고금리로 출시했던 정기예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금이 대거 해지돼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뭉칫돈은 여전히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은행권은 앞다퉈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높은 이율에 당시 5대 은행으로 몰린 돈만 66조 원이 넘습니다. 1년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이 대거 이탈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은행들 예금 만기 이런 것들이 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별도의 유동성 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단기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창 자금이 몰렸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29조 원 가까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뭉칫돈이 은행을 선호하고 있는 건 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일단 안전자산인 예금을 선택한 겁니다. 공동정세 불안,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국의 시장금리 상승 현상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뭉칫돈들이 주식보다는 예금에 다만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호했습니다.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은행 예금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해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정체돼 있는 만큼 한동안 대출 금리 오름폭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죠. 특히 모든 부처 차관들에게 물가 전담 책임관 역할을 부여한 가운데 빵과 우유, 밀가루 같은 9개의 가공식품은 사무관급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서 상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빵 사무관 이런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 기시감이 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배추국장을 뒀던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와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정부는 1급 공무원이 주요 서민 먹거리 물가를 책임지도록 한 겁니다. 이 물가 문제를 공직자가 공직을 걸고 이건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는 그런 식으로 좀 그 물가에 대한 책임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배추국장 효과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2011년 11월과 12월 연속으로 4.2%를 찍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제도 시행 첫 달인 2012년 1월 3.3%로 내려가더니 2, 3, 4월까지 계속 내려가서 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조업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하면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낮아졌을 뿐이고 제도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 또 국제유가, 국내 작환 부진 등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억지로 가격만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통선 효과만 나타날 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10년 전쯤에 정부에서의 어떤 레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때 사실 물가를 눌렀던 품목들이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더 많이 물가를 올렸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를 누르는 부분들이 해당 기업의 영업 업황을 이제 악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이제 경기에 좀 부진에 네, 언론에서도 물가 관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물가를 잡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 생산 공장에 가서 일일이 원가를 조사하고 이런 양태가 전혀 아니고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유도한다. 이런 차원의 자연스러운 대화, 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은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빵 사무관 말고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물가에 씨름하고 있는 서민들한테 더 시급한 정책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잠시 뒤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1패 뒤 3연승을 내달린 LG는 오늘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KT는 마법 같은 시리즈 역전극을 다시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서울 잠실구장입니다. 네, 연일 그야말로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 팬들이 쏟는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지만 이곳 잠실구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도 2만 3천여 석 규모의 입장권이 매진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 연속 매진 사례인데요. 이제 경기 시작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낮부터 경기장 밖에서 모여서 경기 시작만을 기다린 양팀 팬들이 많고요. 또 입장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응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LG가 대승을 거두면서 3승 1패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았죠. LG 팬들은 29년 만의 우승이 바로 오늘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KT 팬들은 플레이오프에서 2패 뒤 3연승을 거둔 것처럼 한국 시리즈에서도 마법 같은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팀의 선발 투수 1차전과 같네요. LG의 켈리, KT 고영표의 리턴 매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두 투수는 1차전에서도 맞붙었었죠. 경기 결과는 KT의 한 점 차 승리였지만 두 투수는 모두 호투했습니다. LG 켈리는 6과 3분의 1이닝을, KT 고영표는 6이닝을 던지면서 나란히 2실점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제 역할을 했지만 정규 시즌 LG에 약했던 고영표의 깜짝 호투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KT가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어서 고영표의 부담감이 객관적으로 켈리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두 투수가 얼마만큼 긴 이닝을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KT 이강철 감독이 경기 상황에 따라 6, 7차전 선발 자원이죠. 쿠에바스나 벤자민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끌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LG 타선은 불이 붙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텐데요. 그 중심에 있는 오지환, 현재 15타수 6안타 3홈런 8타점에 타율 4할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환이 쓴 한국 시리즈 3경기 연속 홈런은 포스트 시즌 역대 기록과 타이고요. 단일 시즌만 놓고 보면 최초입니다. 만일 오늘 홈런을 추가하면 역대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역대 한국 시리즈 최다 루타, 최다 득점 기록도 넘보고 있는데요. 주장인 오지환이 KBO 신기록과 LG 우승을 함께 가져다 줄지도 관심입니다. KT는 아직까지 제대로 터지지 않은 중심 타자 박병호와 알포드의 한 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타력 있는 두 선수가 폭발해서 오늘 경기를 KT가 가져간다면 시리즈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방망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친 김에 4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LG와 대역전극을 노리는 KT의 한국 시리즈 5차전 결과는 경기 끝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소집돼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을 차례로 만나는데 비교적 약한 팀을 상대할 때 클린스만 감독의 대비책은 초반에 더 강하게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과 황희찬 등 우리 태극전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여정. 싱가포르 중국과의 아시아 2차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또 만났던 것도 되게 새롭고 또 특별하긴 했는데 어쨌든 또 대표팀에서도 저희가 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또 대표팀에서 이제 또 월드컵 예선이고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같이 또 좋은 시너지를 내가지고 싱가포르가 155위, 중국이 79위 등 FIFA 랭킹에서 우리보다 한참 뒤진 상대들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자신이 직접 관전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대표팀 멤버 다수가 포함된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가 전북을 잡았다며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할 때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You have to be from the beginning on very, very quick, very alive, very, focused and try to score this first goal. There was a similar bit with Vietnam. Vietnam, I was encouraging right away, try to score this first goal. And I was angry because we didn't score 2, 3, 4 occasions in the beginning. 크리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좌우 윙백과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더 많은 선수의 실험과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젊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며 이례적으로 K리그를 비판했습니다. Kangin, would he have played right away at 18 in the K-League? He played in Spain. And so do many young players. They play in European leagues, but they don't get to play here. 대표팀은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사흘 동안 손발을 맞추고 목요일 상암에서 싱가포르와 맞붙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3위 안에 들어 파리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되면 올림픽 10회 연속 출전에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을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 본선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일간 이어진 초겨울 추위가 오늘 절정을 이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오늘 아침 제주 한라산의 풍경인데요. 제주 산간에는 밤사이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와 함께 첫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도 영하 2.2도로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낮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0도, 대구 1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1도, 대구는 1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